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4년 차가 된 아이들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고 싸움에 맞춰가는 과정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둘만의 방식으로 잘 극복해가며 평온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 주변에서 넌 결혼하고 더 잘 풀리나 보다. 시댁복이 있는 것 같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집안일을 할 때 틀어놓고 들으면 적적함이 덜해서 좋아하던 채널이었는데 보통은 남편이나 시댁과의 갈등의 사연으로 많이 등장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간과하고 있던 존재가 있더라고요. 시부모님과 남편 말고도 시댁에 다른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건 바로 시동생과 동서였어요. 사실 시동생이랑은 그렇게 큰 교류는 없었어요. 연애할 때 남편이 소개해주겠다며 두어 번 같이 밥을 먹은 게 전부였죠. 짧은 만남이었으니 그새 나쁜 인상을 주기도 쉽지 않기는 하지만 시동생은 차분하고 순해 보였어요. 남편은 늘 그런 시동생을 은근히 답답해했고요. 처음 만났을 때 시동생에게 7년이나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때 저희는 연애 1년이 넘어가던 때였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던 때였어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오래 사귀고 있다고 하니 직감적으로 저와 가족이 될 거란 걸 알았고 이왕이면 결혼 전에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에는 서방님 여자친구랑 같이 만날까? 어차피 둘도 결혼할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남편이 눈에 띄게 정색을 하더군요. 무슨 소리야. 안 그러는 게 좋을걸? 그리고 우리 집에선 동생이랑 그 여자 결혼 엄청 열심히 반대하고 있어. 지금까진 결혼을 해도 형이 먼저 가야 된다는 말로 버텼는데 이제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부모님도 아마 얼마 못 버티실 것 같네. 왜?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는데? 부모님 눈엔 사람이 영 별로였나 봐. 사실 내가 봐도 어딘가 좀 쎄하고 동생이랑도 여러 번 싸우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 무던하고 차분한 애가 여러 번 미치려고 했다니까? 그래? 그래도 그렇게 오래 만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워도 좋으니까 만나는 거겠지 뭐.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이게 반복되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 아무튼 당신은 결혼하기 전까진 안 엮이는 게 좋아. 괜히 피곤하잖아. 남편이 하도 말리기에 쓸데없는 호기심은 접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날짜가 정해졌고 몇 개월 후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죠. 결국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드셨네. 동생도 내년에 결혼한대. 뭐? 내년? 우리 결혼하는 해에? 그러니까 역시나 우리가 결혼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더라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길래 말릴 방법도 없고 해서 결국 허락하셨나 봐. 어쩔 수 없지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 이렇게 된 거 잘 지내봐야지. 결혼 시기가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바람에 결혼 전 동서와 인사는 한번 주고받은 걸로 퉁쳤어요. 처음 본 동서는 이야기 듣던 것과는 다르게 생글생글 잘 웃고 부침성도 좋은 인상이더군요. 어머, 저랑 1살 차이밖에 안 나시는구나. 저희 친언니도 형님이랑 같은 나이거든요. 앞으로 자매처럼 잘 지내봐요. 형님도 이야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 집안 식구들은 다 꿰고 있거든요. 형님은 아직 어머님 아버님도 낯설 텐데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은근히 깐깐하신 데가 있어서 비위 맞추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머, 그래요? 하긴 저보다는 많이 보고 지내왔을 테니까 잘 알겠네요. 잘 부탁해요. 낯도 가리지 않고 어색하지 않게 말도 잘 붙여오는 모습에
호감인 부분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묘하게 저와 자신을 묶어 시댁과 선을 그으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둘 다 이제 막 시집 오는 입장에 며느리끼리 전우회 같은 걸 다지고 싶었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비슷한 처지인 저에게 마음 붙이고 더 친해지고 싶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잘 받아줬어요. 수다스러운 성격이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둘 다 결혼식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시댁 행사에 참석하게 된 후부터 동서는 조금씩 제게 선을 넘나드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근데 한 번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결혼 반대 안 당하셨어요? 어른들이 막 좋아하실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른들이 좋아할 스타일이 뭔데? 내가 그렇게까지 발랑 까진 스타일은 아니지 않나? 아니, 막 청순하고 참해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같은 여자들끼리는 딱 보면 아는 기가 좀 센 느낌? 형님은 요즘 기 세다는 말이 나쁜 뜻 아닌 거 아시죠? 은근히 기분 나쁜 말로 괜히 사람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고. 형님, 근데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이건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뭔데? 혹시 형님네 결혼하실 때는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보태주셨어요? 어? 동서, 아무리 그래도 뭐 그런 걸 물어봐. 궁금해도 물어볼 게 있고 안 물어볼 게 있지.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서요? 어머님 아버님 성격에 그렇게 형제 차별해서 지원해 주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어요. 나쁜 뜻으로 물어본 거 아니에요. 뜻이야 어쨌든 내가 고지고대로 대답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예민한 부분이라 예민하게 반응한 거고 대답 들어서 서로 좋을 거 없잖아.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만큼 지원을 받지도 못했어. 어머님 아버님도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라 우리도 자립하기를 원하셔서 남편이랑도 다 상의 마치고 결혼했고 나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시댁에 딱히 뭘 바라진 않았어. 네? 정말요? 어머님 아버님이 형님 좋아라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결혼하면 자립하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잖아요. 더군다나 저희 시댁 같은 경우는 잘 사는 편이기도 하고 자립도 말이 쉽지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무튼 동서네가 얼마나 지원받았는진 몰라도 이런 질문은 삼가해줘. 나도 별로 동서네가 얼마나 지원받았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 저희도 얼마 지원 못 받았어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 결혼 반대하신 거. 혹시나 저 밉다고 남편이 받아야 할 돈도 못 받고 결혼한 거 아닌가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남편 어릴 때 얘기 들어보면 넉넉하게 자랐길래 좀 보태주실 줄 알았는데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까지 그렇게 아끼셨을 줄이야. 좀 그렇긴 하네요. 하다 결혼할 때 얼마나 받았는지까지 물어보더군요. 친근함을 가장해서 그런 걸 알아내려고 하는 태도가 정말 속보이고 싫었죠. 그렇다고 대놓고 싸워서 집안 분위기 망칠 정도는 아니니 그냥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아야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로 거리를 좁히지 않으려고 조심했음에도 동서는 종종 눈살을 찌푸릴 만한 언행을 보이더군요. 한 번은 시댁에 꽤 큰일이 터졌어요. 은퇴 후 모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주민들의 싸움에 휘말려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신 일이 있었어요. 술에 취한 주민들의 싸움을 말리려다 잘못 세게 밀쳐지며 발을 헛디디셨고 큰 통증을 호소하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인대가 늘어나 한 2달은 깁스를 하며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정받았어요. 어머님도 놀라셨고 식구들 모두 큰 충격에 빠졌죠. 아버님, 당분간 일은 쉬셔야겠어요. 그래요, 이 다리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아유, 그래도 그만한 곳이 없는데. 이제 일 욕심 좀 그만 내려놓으세요. 아버지 연세에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에휴, 그래도 계속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내가 이 사람 맛있는 거라도 한번 더 사주고 하는데. 됐어요. 맛있는 거는 무슨. 나이 다 들어서 먹고 싶을 만큼 먹을 거 다 먹고 살았지. 이제 안 먹어도 돼. 아버님은 다리를 다치시고 당장 당신의 몸 회복보다 어머님 걱정부터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집에 돌아오는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 용돈 좀 보내드릴까? 아버님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응? 그래도 괜찮겠어?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아까 좀 알아보니까 경비일은 은퇴하신 분들이 지원자가 많아서 아버님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채용해주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 아버님도 그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머님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거랑 별개로 들어오던 돈이 있다가 안 들어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 그럼 나야 좋지. 안 그래도 나도 엄마 아버지 표정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던 참이거든.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용돈 보내드리자. 그렇게 남편과 저는 합의하에 아버님이 다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일을 구하실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시부모님께 용돈을 챙겨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된 지 2달이 좀 넘었을 때였어요. 아버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날 시댁 식구들이 모여서 맛있는 것을 사들고 방문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챙겨 드실 간식 좀 사왔어요. 동네에서 줄 서서 먹는 화과자집인데 모양도 너무 예쁘고 맛있더라고요. 아유, 고마워라. 이런 거 비쌀 텐데 뭐 이런 걸 다 사와. 매달 용돈 보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 죽겠는데. 그 돈은 아버님이랑 따로 맛있는 거 사드시면 되죠.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옆 얼굴에 엄청나게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더군요. 무심코 돌아보니 동서가 눈을 엄청나게 크게 뜨고 절 쳐다보고 있었어요.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용돈이라는 말에 놀란 모양이었어요. 어머님과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동서가 잠시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끌고 가더군요. 처음에는 왜 상의도 없이 우리끼리만 용돈을 보냈냐고 물어보려는 줄 알았어요. 형님, 아니 용돈이라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야 당연히 작은 집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랬던 거라 우리끼리 조용히 적은 금액으로 보내드리려고 했다고 대답은 다 준비해둔 상태였죠. 그런데 동서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했어요. 형님이 아주버님이랑 그렇게 용돈을 보내드리면 저희 집은 뭐가 돼요? 애 키우기도 빠듯한데 무슨 어머님한테 용돈까지 보내요. 미리 얘기 못한 건 미안해. 그런데 얘기하면 동선에도 괜히 보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까봐 안 했어. 부담 주기 싫어서. 네,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요. 좀 해드리고 싶어도 서로를 생각해서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저희 부담될까봐 걱정해 주신 건 고마운데요. 저는 그냥 형님이 답답하고 걱정돼서 그래요. 난 동서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답답하고 뭐가 걱정된다는 거야? 저희 부부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형님도 애 키우느라 드는 돈도 많을 텐데 뭐하러 그러세요? 착해도 너무 과하게 착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깁스해봤자 몇 개월 뒤면 푸실 거고 아버님 성격에 일 바로 다시 구해서 시작하실걸요? 우리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모아놓은 재산 많은 분들도 잠깐 이신다고 저렇게 불안해하는데 우리는 딱히 이렇다 할 재산도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모은다고 시댁만큼 잘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 마당에 먹고 살 만한 분들한테 용돈을 보내드린다고요? 뭐 그런다고 어머님 아버님이 형님한테 조금이라도 더 재산 챙겨주실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땐 절대 그런 분들 아니니까 꿈 깨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니 동서, 지금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재산 한 푼 더 받아보려고 이런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 성의를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해? 재산 주신다고 하면 감사히 받겠지만 애초에 그거 생각하고
당장 나갈 돈 쓰는 사람이 어딨겠어. 난 그냥 아버님 다치고 일 못 나가게 되시니까 어머님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줘야 하는데 하고 마음 안 좋아하시던 모습 생각나서 맛있는 거 마음껏 드시라고 용돈 드리는 것뿐이야. 그렇게 서로 부담되는 금액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동서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얼마 드리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걸 왜 물어? 동서도 드리게? 부담 안 되는 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금액적인 거 묻지 말아줄래? 전에 말했듯이 불편한 질문은 대답하기 싫어서. 네, 그런 것도 말씀 안 해주시면서 재산 때문에 잘해드리는 거 아니라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참나. 동서, 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그렇게 우리가 재산 더 받을까봐 걱정이 되면 동서도 시부모님 좀 챙겨. 같이 잘해드리면 아무 걱정 없잖아. 그 대화 이후로 저를 대하는 동서의 태도는 한층 더 불량해졌어요. 사람이 호의를 베푼 걸 어떻게든 시댁의 재산과 연결지어서 난리치는 꼴이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싸우듯 이야기하고 자리로 돌아와서는 180도 태도를 바꿔서는 어머님 팔짱을 끼고 아양을 떨더군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저희도 용돈 보태서 드리려고요. 형님네만 계속 용돈 드리면 너무 부담될까 봐서요. 아유, 그럴 것 없다. 너희가 이렇게 우리를 잘 챙겨주니 그 마음이 참 고맙고 예쁘구나. 동서가 보란듯이 아양을 떨길래 대체 시부모님에게 얼마나 보내려나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동서는 시댁 모임이 있을 때마다 꼭 그 용돈 언급을 하곤 했어요. 어머님, 지난달에 보내드린 용돈은 잘 쓰셨어요? 뭐 하셨어요? 맛있는 거 사드셨어요? 그럼 잘 쓰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보내주는 돈을 막 쓰기가 어려워서 쓰고 남는 건 모아두고 있어. 어머, 뭘 또 모으고 그러세요. 막 쓰셔도 되는데. 하긴 두 집에서 보내는 거니까 금액이 좀 되기는 하죠? 순간 그때 어머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읽었어요. 왜 그러시지 싶긴 했지만 너무 짧은 순간이라 제 착각이었나 싶더군요. 그 후로는 금방 대화 주제가 바뀌어 그 일을 한참 동안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주 뒤 어머님과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얘야, 이런 걸 묻기가 좀 뭐하다마는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너희랑 둘째네랑 같이 용돈을 보내주고 있다고 들어서 혹시 전에 혼자서 용돈 보내줄 때는 부담이 많이 됐었니? 생각할수록 조금 미안해서. 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 부담될 금액 같으면 드릴 생각도 못했죠. 남편도 저도 일하고 있는데 30 정도면 부담될 금액은 아니죠. 더 못 드려서 오히려 죄송한 마당이에요. 그럼 지금은 그 돈을 둘째네랑 나누고 있다는 거지? 네? 아니요. 동선에는 따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는 전에 보내던 대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 지난번에 둘째 며느리가 돈을 많이 보내니 남지 않냐고 묻길래 조금 의아해서. 둘째는 너한테 돈을 보내서 두 집이 합쳐서 내기로 했다고 하던데? 사실 30만 원이 그렇게 금액이 크다고 표현하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니? 그래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좀 불편하긴 해도 이런 건 내가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게 됐구나. 어머님이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알고 보니 동서는 전혀 용돈을 드리지 않고 있으면서 저희 집에서 용돈을 많이 드린다고 제멋대로 추측한 모양인지 어머님 아버님께는 그 돈을 본인도 같이 포함해서 내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서도 큰 금액이 남느니 뭐니 까불어대길래 동선에도 저희랑 비슷한 액수로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혹시나 동서가 제게 보내고 있다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셨던 거예요. 하마터면 집안 전체에 큰 오해가 번질 뻔했던 거죠.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동서에게 따지려고 했지만 남편이 뜯어 말리더군요. 당신이 참아. 어차피 재수씨 저런 사람인 거 말로만 안 하지. 우리 식구들 다 알아. 저렇게 염치 없고 뻔뻔한 태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못마땅해 했던 거고. 그래도 어떻게 은근슬쩍 저런 거짓말을 쳐. 진짜 이건 완전 선 넘었지. 어머님이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겠냐고. 어차피 저런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게 되어 있어. 엄마도 진실을 아셨으니 다음부턴 한 번 더 의심해 보시겠지. 남편이 위로해줬지만 별로 위로가 되진 않더라고요. 동서의 만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의 산재처리나 보험금 서류 정리를 해야 하는데 어머님께서 바쁜 아들들 대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며느리들이 처리해줬으면 하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님께서는 육아만 하고 있는 동서가 처리해주길 내심 바라고 하신 말씀 같았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받아서 하고 있던 터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편이었거든요. 다행히 동서도 바로 알아들었는지 웬일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더군요. 어머님, 형님은 바쁘시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아유,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어머님도 동서가 선뜻 하겠다고 할 줄은 예상 못하셨는지 눈에 띄게 기뻐하셨죠. 그렇게 그 문제는 동서와 서방님이 알아서 하겠거니 싶어 저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서너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님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신청 서류 일부가 누락됐는데 계속 서류를 못 받아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며느리가 다 냈을 텐데요. 어머님은 깜짝 놀라셨고 그대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첫째야, 네가 서류 처리해주기로 했다면서 처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네? 어머님, 그건 동서가 해주기로 했던 건데 저는 완전히 손 떼고 있었어요. 그치? 나도 그래서 둘째한테 먼저 전화를 했었는데 그땐 그렇게 이야기하고 둘이서 따로 이야기했다면서 네가 맡기로. 이건 또 무슨 소린지 뚜껑이 확 열리더군요. 어머님이야 동서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전화하신 거니 더 드릴 말씀도 없었어요. 어머님, 동서가 뭔가 또 착각했나 보네요. 그때 이후로 둘 사이에서 전화 한 통 오간 적 없어요. 제가 전화해서 잘 이야기해 볼게요. 그대로 동서에게 전화를 하는데 몇 통을 해도 안 받더군요. 결국은 퇴근한 남편에게 부탁해서 서방님한테 전화를 건 후 전화를 바꿔달라고 한 후에야 동서와 겨우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동서,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서류 처리를 내가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무슨 그런 거짓말을 쳐. 아니, 형님 정말 죄송한데 저도 까먹었어요. 형님도 육아하니까 아시잖아요. 애 낳고 나면 더 깜빡깜빡 하는 거요. 그게 지금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 사람이 깜빡할 수도 있어. 그럼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얼른 처리해 드리는 게 순서 아니야?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렇게 된 거 형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건 다른 문제고 난 지금 동서가 어머님한테 내 탓으로 거짓말 친 걸 따지고 있는 거잖아.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래요. 형님 핑계 좀 됐어요. 근데요. 그럼 제가 제 잘못이라고 말하면 뭐가 해결돼요? 안 그래도 시부모님이 저 미워하는데 여기서 더 미워하라고요? 언니는 평소에 사이가 좋으시니까 이 정도 실수는 했다고 해도 귀엽게 봐주실 거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더 미운 털 박히기 싫어요. 그래서 형님 좀 팔았어요. 윗어른이 돼서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여기서 더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도저히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은 논리였어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거짓말 치지 마. 아무리 동서가 미움받기 싫었다고 해도 그건 변명이 안 돼. 가족끼리 오해 살 수 있는 문제 만드는 거 아니야. 이번 일은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엔 정말 책임감 가지고 동서가 처리해. 동서는 그렇게 좋게 끝내려는 와중에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설마 이대로 안 하겠어 싶은 마음에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는 결국 서방님이 짬을 내서 다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서방님도 고생이 많겠다 싶었죠. 그쯤 되니 동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더 실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던 중에 놀랍게도 더 실망할 일이 생겼어요. 아유, 조금 있으면 큰형님 팔순인데 다리가 아직도 이래서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버님께서는 연세 차이가 나는 큰형님이 계셨어요. 큰아버님 팔순잔치에 시부모님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아버님이 다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기가 애매해진 상황이었죠. 택시 타고 가면 되지 뭐. 거기까지 택시 타고 가기에는 비용이. 시부모님께서 다리 때문에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니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 큰아버님 댁에 가시기로 한 날짜가 언제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뭐? 아유, 안 그래도 된다. 너도 바쁜데. 게다가 이런 모임에 며느리 데리고 왔다고 하면 다들 보고 싶어 할 텐데. 요즘은 며느리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들 배워서 일부러 어른들끼리만 모이기로 한 건데 불편하게 안 와도 된다. 그래도 이렇게 불편하신데 어떻게 다니시려고요?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니까 모셔다 드릴게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 동서가 내내 좌불안석이더군요. 왜 저러나 싶어 쳐다봤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동서가 나서더군요. 그럼 제가 할게요. 형님 바쁘신데 지난번에 제가 착각한 것도 있고 죄송해서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동서, 내가 하면 돼. 신경 쓰지 마. 그래, 가족끼리 착각할 수도 있지. 그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는 줄 알았지만 동서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군요. 형님, 이건 제가 할게요. 솔직히 제 입장이 좀 그렇잖아요.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이걸 끝까지 제가 하겠다고 우기기도 뭐해서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어머님께 동서가 픽업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리니 뭔가 못마땅해하는 눈치셨지만 거기서 뭔가를 더 어떻게 하긴 애매하셨는지 알겠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느긋하게 일어나 아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정말 죄송한데 지금 집이세요? 왜? 저 지금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큰 아버님 댁에 가고 있는데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뭐라고? 그럼 어머님 아버님은 어떡하고? 마침 제가 가는 길에 지금 형님네 동네 근처거든요. 혹시 형님이 모셔다 드릴 수 있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면 나도 곤란한데. 아무튼 알겠어. 애가 아프다는데 어떡해. 우리 집 주소 알지? 근처로 와서 주차시켜줘. 장소 알려주면 바로 갈게.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위급하길래 그럴까 싶어서 그땐 동서를 의심해볼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어요. 아이는 옆집 친한 동갑내기 아이 엄마에게 잠깐 부탁했어요. 동서가 차를 주차하자마자 급하게 내렸고 제가 바통 터치를 받아서 어머님 아버님을 모셔다 드렸죠. 결혼 이후로는 뵌 적 없던 큰아버님 팔순잔치라 며느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어른들께서는 저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저도 딱히 뺄 생각은 없어서 다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왔어요. 다들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오랜만에 뵙는 거라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다시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네 덕에 정말 편하게 시간 보내다 왔구나.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너 아니었으면 우린 거기까지 가는 거 꿈도 못 꿨을 텐데. 너무 갑작스러운 일정에 정신이 없긴 했지만 어머님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가족 단톡방에서 다음 시댁 모임 장소를 정하다가 갑자기 우리 동네 이야기가 나왔어요. 형님, 저 얼마 전에
형님의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 놀러 갔다 왔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대형 카페라 가족들이 오래 편하게 머물기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을 막 보내주는데 한 사진에서 눈이 멈췄어요.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 한쪽 구석에 날짜가 박혀 있더라고요. 큰아버님 팔순 잔칫날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사진을 다시 보니 잠깐 봤던 거지만 사진 속 동서의 옷이 그날 입은 연한 핑크 블라우스랑 같은 옷이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차마 어머님 아버님이 다 보고 계신 곳에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지나갔어요. 진짜 동서는 상종 못할 인간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역시 어른들 눈이 많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반대하신 이유가 있었어. 그럴 거면 처음부터 당신이 가게 냅두지. 자기 이미지는 챙기고 싶고 막상 우리 부모님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는 않고.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저게? 그러니까 나한테 결혼하자마자 시댁에서 얻어갈 거 없으니 잘할 필요 없다고 하더니 어머님 아버님이 나한테 재산 조금이라도 더 줄까봐 불안한가. 내가 조금만 시부모님한테 잘해드리려고 하면 엄청나게 경계한다니까? 진짜 피곤하게 산다. 우린 최대한 엮이지 말자. 남편과 그렇게 욕이라도 실컷 하고 나니 속이 조금 시원해지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시댁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뭐라고? 어머님께서 장을 보러 다녀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사고가 꽤 크게 난 건지 어머님께서는 의식을 잃으셨고 바로 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사고 충격으로 뇌출혈이 있었고 수술로 급성출혈은 막았지만 의식 장애가 생긴 상태라고 하더군요. 가족들 모두 큰 충격에 빠졌고 두 집에서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들과는 이야기를 다 끝낸 상태인데 동서가 또 슬쩍 와서 그러더군요. 형님, 저희 또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아요. 저희 살기도 빠듯한데 너무 힘들잖아요. 언제 깨어나실지도 모르고. 어차피 아버님이 여기 지키실 거잖아요. 아버님도 다리 회복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불편하게 어떻게 계속 여기서 계셔. 집에 계시라고 하고 우리가 자주 들여다봐야지. 동서, 아무리 그래도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까지 그러면 어떡해? 같이 하기로 한 거 책임을 가지고 해야지. 아, TV 보면 식물인간 되고 혼수 상태인 가족 포기 못해서 온 가족이 골로 가던데. 혹시나 우리도 재수 없으면 그렇게 될까봐 그래요. 혹시나 그런 상황 오면 살 사람은 살아야죠. 그리고 솔직히 간병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너무 처음부터 정성 들이면 금방 지치잖아요. 전 저희 생각도 해야 된다는 뜻이었으니까 너무 오해는 마세요. 오해 말라던 말과는 달리 동선에는 자주 간병을 빠졌어요. 가끔 서방님이 와서 들여다보긴 했지만 동서는 각양각색으로 아이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죠. 아니, 재수씨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할 건 해야지. 나도 말을 해봤는데 도통 듣질 않아. 미안해 형. 됐다. 그런 아내 만난 것도 네 복이지. 우리가 그렇게 말렸는데. 적어도 너라도 엄마한테 최선을 다해. 간병은 워낙 예민한 문제다 보니 동서의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형제들 간의 싸움으로까지 번졌어요. 우리가 이해하자. 서방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어머님 쓰러지셔서 제일 아픈 사람 중 하나일 텐데 아내가 저러고 있으니 너무 닥달하지 마.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희망적이었어요.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해서 2, 3주 정도 열심히 간병하다 보면 어머님께서 깨어나겠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한 달이 훌쩍 넘어가도록 깨어날 기색이 안 보이셨어요. 아버님은 저희에게 티는 내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 시작하셨고 가족 전체가 우울한 분위기에 빠졌죠. 그런 와중에도 동서는 온통 재산 생각뿐이었어요. 형님,
어머님 돌아가시면 일단 모든 재산이 아버님한테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버님 잘 구슬려서 어느 정도는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동서는 무슨, 어머님 깨어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소리래.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언제까지 희망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죠. 간병도 그렇게 다 빠지고 게을리하면서 벌써부터 어머님 재산 어떻게 받아낼까만 궁리하는 거야? 그것도 어머님 앞에서. 아무리 의식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나중에라도 알게 되시면 정말 기가 차시겠다.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어서 일침을 가하니 아차 싶었는지 그제서야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건 어머님이 깨어나셨을 때나 얘기고요. 가만 보면 형님은 참 답답하세요. 사회생활도 해본 분이 왜 이렇게 순수하신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안 깨어나시는 거 보면 몰라요? 갑자기 어머님이 기적처럼 깨어나실 것 같아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다니까. 그럼 형님은 그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아무것도 받지 마세요. 아버님은 저 혼자 구슬려 볼 테니까. 나중에 재산 저희한테 다 뺏기고 억울해하지나 마세요. 기회가 있을 때 잡으셔야죠. 시부모님한테 잘해드릴 필요 없다고 제가 몇 번을 말해요. 그래서 그랬어? 어머님 아버님 나한테 던져두고 우리 동네에서 한가하게 커피나 마신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바보처럼 자기 무덤 파는 게 누군데. 머리가 나쁘면 가만히나 있어. 그날 얘기를 하니 깜짝 놀랐는지 살짝 당황하는 얼굴이 볼만하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동서는 동서답게 금방 표정을 다시 뻔뻔하게 굳혔어요. 그래서요? 어차피 형님은 효도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날 즐거우셨다면서요. 서로 즐거우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전 아버님 설득해서 어머님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가족들 집만 되는 거 어머님도 원치 않으실걸요? 뭐라고 동서? 지금 동서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기는 해? 아버님이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겠어? 모르죠. 아버님도 매일 우울하고 지쳐 보이시던데. 이렇게 살 바엔 깔끔하게 보내드리고 새 인생 사는 게 아버님도 낫지 않겠어요? 목구멍까지 욕이 올라오려던 찰나 갑자기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듯 누워만 계시던 어머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 동서의 뺨을 후려치셨어요. 그 순간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영화 속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지더군요. 어머님. 동서도 어안이 벙벙하고 놀라서 뺨을 붙잡고 울음까지 터뜨렸어요. 너, 인연. 보자 하니까 뭐? 보내드리고 새 인생을 살아? 어머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신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는 거 말곤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머님은 잔뜩 화난 얼굴로 동서를 노려보다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군요. 의식 되찾은 지는 조금 됐다. 그런데 내가 꼭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아, 어지러워라. 어머님께서는 갑자기 무리하셨는지 살짝 어지러워하셨어요. 재빨리 어머님을 부축해드렸지만 오랜 기간 누워만 계셨던 탓에 많이 힘겨워하시더라고요. 내가 다 했던 거 안다. 의식은 잃었어도 다 듣고 다 느꼈다. 둘째 처년이 나 쓰러지고 심상치가 않다길래 이야기하는 것 좀 들어보려고 깨어난 건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진심을 듣게 될 줄은 나도 몰랐구나. 그동안 참 이상한 일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였다니 참. 어머님 아니에요. 오해세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시끄러워. 네 목소리는 이제 듣기도 싫다. 마음에 영 안 들었어도 가족이 되었으니 예쁘게 봐줘야지. 노력 참 많이 했었는데 결국 돌아온 게 이 모양 이 꼴이라니. 그놈의 재산이 뭐라고. 내 평생 재산 가지고 너한테 시달릴 걸 생각하니 너무 끔찍해서 재산은 첫째네로 다 물려줄 생각이다. 네? 뭐라고요, 어머님? 어머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세요. 아니다. 내가 이렇게 쓰러져 보니 알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우리가 잘못됐을 때 너희 형제들끼리 싸움 만들고 싶지 않다. 살아있을 때 확실히 정리를 해야지. 그때는 순전히 어머님께서 감정적인 상태라 하시는 말씀인 줄로만 알았고 동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정말로 몸이 회복되시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동서가 이성을 잃고 어머님 아버님께 대드는 사건까지 일어났고 그쯤 되니 서방님께서도 눈이 돌아가서는 동서에게 이혼을 선언하더라고요. 도저히 너랑은 못 살겠다. 엄마 아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처럼 뻔뻔하고 억척스러운 여자랑은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동서는 결국 이혼을 당했고 아이를 키울 능력조차 없어 아이까지 뺏겼어요. 지금은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조차 모르겠네요. 얼떨결에 그렇게 재산까지 물려받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어머님 아버님을 향한 제 마음과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재산 같은 건 처음부터 바라고 해드린 것도 아니었고 그저 어머님이 깨어나신 것만으로도 힘들었던 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님께서 깨어나셔서 제 손을 잡아주셨을 때 그동안 묵은 억울함이 모두 씻겨져 내려갔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제 마음을 딱 알아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충만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는 너무 손해보고 살지 말라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저만의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당장은 조금 손해일지라도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을요. 동서는 그 단순한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손해보지 않기 위해 멍청한 실수를 하고 있겠지만요. 부모님 모시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과 행복하시고 꽃길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